네, 여러분 혹시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을까요? 네. 점심 시간이 조금 여유 있게 잡혔었는데 찬 공기도 쐬시고 점심 식사 시간 좀 길게 여유롭게 가지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후 저희 주제 발표 시간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신약 개발 분야인데요. 카이스트의 화학과 교수이시자 히츠의 대표님이시죠. 김호연 교수님께서 첫 번째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AI X Bio Beyond Trends Toward Transformation with Hyperlab이라는 주제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카이스트 화학과의 김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 제목을 이렇게 멋있게 지었는데 현장에 와서 이렇게 직접 제가 들으니까 이거 너무 과하게 했나? 그런 부담이 약간 드네요. 그래서 마침 이제 주제가 AI 크로스 바이오 이렇게 주셔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발표 자리를 준비했고 조금 더 이제 연구보다는 앞으로 이제 이런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담아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하려고 하고요. 제가 소개받은 것처럼 이제 카이스트에 있으면서 또 직접 이제 히츠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을 해서 회사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제 AI 바이오는 제목처럼 이제 이미 트렌드를 넘어섰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실질적인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향해서 이제 변해가고 있다. 제가 이 2018년에 AI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신약 개발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거를 아마 국내에서 이제 그런 타이틀로 처음으로 한 것 같아요. 카이스트에서 했었는데 이제 지금 생각하면 이제 7년 전인데 너무나 이제 까마득하게 옛날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AI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약간 개념적인 것들이 많았으면 지금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 필드에서 쓰이는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된 거고 이제 그 변화의 속도가 제가 생각하기엔 더 빨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제 AI와 바이오 융합은 이제 단순한 연구 효율을 넘어서서 이제 R&D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다시 정의하는 어떤 이 서망이 열리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변화도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바뀌어가야 되는가 하는 게 기술의 발전이 그걸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또 정책 방향만 해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새 정부 들어서 지난 정부에서부터 계속 이어져서 온 변화인데 AI 바이오만큼은 세계 1강을 목표로 하겠다. 이런 선언도 이제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FDA 같은 데서도 이 신약 개발 때 동물 실험을 줄이고 AI나 오가노이드 형태로 이제 간다. 이런 규제 대응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변화를 해야 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글로벌한 산업 패러다임의 이제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있던 어떤 전통적인 바이오 회사들뿐만 아니라 소위 이제 빅테크라고 하는 기존의 사업 영역이 달랐던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최근에는 이제 애플까지 이런 바이오 영역에 뛰어들어서 이제 제품들을 혹은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여기는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잠깐 그 엔비디아 그 젠슨 황이 작년 초에 이제 그 컨퍼런스에서 했던 이제 인터뷰 같은 영상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It is vital that your children learn computer science. Everybody should learn how to program. And in fact, it's almost exactly the opposite. Everybody in the world is now a programmer. That to engage AI is a lot easier now than at any time in the history of computing. To help automate your work, to amplify your productivity, to make you more efficient. And so I think that this is just a tremendous time. If I were starting all over again, that one of the most complex fields of science is the understanding of biology, human biology. It is also incredibly impactful. Life science to life engineering is upon us. All of these inventions in the future are going to be part of engineering, not scientific discovery. 네, 이 인터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AI와 바이오의 만남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필연적인 어떤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위한 필연적인 만남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이제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그다음 인류의
어떤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바이오 분야가 이제 중요하고 거기에 이제 AI가 결합된다면은 더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이제 그 젠슨왕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다시 모든 걸 시작한다면은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휴먼 바이올로지를 공부하겠다. 여기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2020년에 카이스트에서 스핀오프해서 만든 회사고요. 이제 비단 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이제 AI 바이오라고 하는 어떤 좀 더 넓은 분야에서 AI를 적용시키는 것들을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저희는 이제 뭐 사스 같은 모델들을 개발해서 이제 그걸 활용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금씩 그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 이제 저희가 만든 이 플랫폼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AI 네이티브 플랫폼에 이름 붙인 거는 여기 뭐 거의 이제 모든 기능들이 전통적인 어떤 트레디셔널한 컴퓨테이션 방법 대신 완전히 이제 AI 기반, 소위 요즘 얘기하는 딥러닝 기반의 방법들로 만들어져 있는 아마 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이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 완성된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약물과 뭐 단백질을 결합하는 거, 그다음 이제 스크리닝 하는 것들, 그다음 새로운 분자를 생성형 AI 기반의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ADMET에 관련된 프로퍼티를 예측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AI로 되어 있고, 지금은 이제 어시스턴트가 들어가서 LLM과 결합하는 형태로 이런 것들을 이제 조작할 수 있고, 내가 정보를 얻어낼 수 있고, 알파폴드 같은 이제 코폴딩 기술과 나중에 이제 소개해드리겠지만 이제 초거대 라이브러리를 생성형 AI로 이렇게 스크린하는 이런 기술들이 이제 하나의 플랫폼 속에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저희가 최근에 올 4월에 두 가지 이제 큰 변화를 일으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코폴딩 기술입니다. 말씀드린 코폴딩이라고 하는 거는 알파폴드 3처럼 어떤 시퀀스 정보만 주면은 얘가 알아서 이제 프롬 더 스크래치로 구조를 예측하고 거기에 이제 활성을 예측하는 이런 기능을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 수준이 예를 들면 이제 글로벌 뭐 최고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알파폴드 3 대비 이제 거의 유사한 정도의 성능을 보이고 있고, 더불어 이제 이런 실제 액티버티 예측에 있어서도 굉장히 실험이랑 콜레이션이 높은, 물론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은 절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AI 혹은 컴퓨터 기반의 모델 대비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새롭게 선보인 기술 중에 하나가 여기 하이퍼 스크리닝 X라고 하는 건데, 이름 그대로 이제 스크리닝이고, 여기 X를 붙인 거는 이제 그 스케일이 유례 없는 큰 스케일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금은 이제 이 화합물을 라이브러리를 스크린하는 건데, 그 크기가 이제 11조개. 예전 같으면 뭐 100만 개, 많으면 1억 개, 10억 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11조개 정도의 라이브러리를 이제 단 48시간 내에 스크리닝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보유를 하게 됐고요. 이 작동하는 방식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AI 에이전트가 있으면 얘가 이제 이 스크리닝을 하는데, 일반적인 스크리닝이랑 다르게 이걸 하나씩 다 평가를 해서 스크린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랍니다. 10의 11승, 그러니까 말하자면 10의 13승 정도의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1초 만에 한다 그러더라도 10의 13승초니까 말이 안 되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방식은 이 라이브러리를 만들어내는 거를 이제 기본부터 쪼개서 이런 구매할 수 있는 빌딩 블록과 이 라이브러리를 완성하기 위한 화학 반응들, 얘네들의 조합으로 이제 쪼갭니다. 그런 다음에 이 AI 에이전트가 적절한 빌딩 블록과 이 반응을 선택해서 이렇게 이제 케미컬을 그로잉 시켜서 실제 이 라이브러리에 담겨 있는 케미컬을 완성해 나가는 거죠. 이걸 완성해 나가는데 어떤 식으로 조립을 하느냐, 내가 임의의 것들을 조립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게 있는 거죠. 11조개 중에서 나는 이런 물성을 가지는 걸 찾고 싶어. 이제 그거를 이제 AI가 학습하게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이제 이 빌딩 블록들을 조립해 나가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게 있으면은 얘가 일종의 이제 리워드라고 해서 평가를 합니다. 만들어진 거를 평가를 해서 뭐 예를 들면 단백질과 타겟 단백질과 얼마나 잘 결합하느냐, 분자량은 얼마나 크냐, 그다음 뭐 다른 로그 P나 로그 S 같은 이런 신약 개발에 필요한 물성들은 어떤 값이냐,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내가 원하는 수치에 가까우면 더 높은 리워드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낮은 리워드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에이전트를 트레이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종의 나만의 맞춤형 AI가 만들어지고, 이 11조개를 일종의 빌딩 블록으로 쪼개서 얘네들의 조합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번 나만의 AI를 만드는데 48시간이 걸리고 한 번 만들고 나면은 뭐 한 몇 분 만에 내가 원하는 숫자만큼 나 500개를 새로 만들어줘, 300개를 새로 만들어줘라고 하면 이제 이 조합대로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고 기존 대비 한 10,000배 정도 탐색 속도가 이제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스크린하는 것 대비 10,000배 정도 성능이 이제 향상이 된 거고, 그다음 이 설계뿐만 아니라 합성 루트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딩 구매할 수 있는 빌딩 블록과 어떤 화학 반응을 썼는지 이 기록이 다 남으니까 완성된 분자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합성할 건지 다 이제 같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롭게 탑재가 됐는데, 저희 이제 그 플랫폼 속에서 이런 기능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쓸까. 이제 바이오 분야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최신 기술들을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 하이퍼랩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런 신기술들을 이제 딜리버리를 하고 있는 건데, 보시면 저희가 이제 2분기에 출시를 했는데 한 3개월 정도 만에 코폴딩 기술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 수치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이 로그 기록은 남거든요. 그래서 이 로그 기록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코폴딩 기술들을 활용하고 계신다 하는 걸 알 수 있었고, 이제 하이퍼 스크리닝 X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굉장히 매일매일 쓸 수 있는 툴은 아니죠. 디맨딩한 거죠. 11쪽의 라이브러리를 탐색한다는 게. 근데 그것도 이제 첫 그 출시 이후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 그러니까 점점 이러한 기술들이 그냥 개념상으로 혹은 연구 논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됐다 하는 거고, 이제 이 하이퍼 스크린 X 같은 이 기술들은 이제 실제 실험 결과들도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례가 이겁니다. 저희 이제 연세대 약대의 한정민 교수님 연구실에서 이제 이 하이퍼 스크린 X를 통해서 실제 이제 실험 검증까지 한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 11쪽의 라이브러리를 스크리닝해서 여러 개를 이제 새롭게 설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합성 의뢰를 한 거죠. 이 합성 의뢰는 저희가 이제 이 스위스에 있는 심플캠이라고 하는 회사랑 같이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 라이브러리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을 이렇게 보여지는 이 머신을 통해서 합성을 합니다. 그러면 대략 한 4주 안에 합성이 끝나서 딜리버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계를 통해서 총 9개를 합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성 성공률이 82%,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중에 이제 5개가 실제 이 해당 타겟 PPI 억제제 발굴인데, 해당 타겟에 대해서 한 수십 나노몰 정도 수준의 위험물질 성능을 보였다. 그러니까 힛 레이트가 한 55%니까 아마 이거는 보고된 거 중에서는 아마 가장 높은 레코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신규성도 있는 거죠. 저희 사이파인더 검색을 했을 때는 유사한 물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히 컴퓨터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세계로 이제 구현이 되는, 그래서 그 엔드 유저 사용자가 최신 AI 기술을 써서 내가 이제 실험에 적용해보는 거를 시간을 단축시키는 하나의 이제 사례가 아닌가 싶고, 저희는 이제 이 루프를 더 가속화시키는,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만드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심플캠이라고 하는 회사와 그다음 스위스 바젤대 이렇게 총 저희 히츠랑 이 3개가 한 스위스 공동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 라이브러리 사이즈를 더 키우고, 그다음 AI의 정확도를 높이고, 그다음 실험을 하고 나면 이 실험 결과를 다시 피드백을 줘서 AI를 업그레이드하는, 그러니까 인실리코 상에서 이 루프가 도는 게 아니라 실험 결과까지 받아서 이제 루프가 도는 이런 것들은 이제 소위 이제 DMTA 사이클을 완성하고 가속화하는 연구를 이제 올해 11월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저희 플랫폼이 한국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쓰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례가 여기 MD 앤더슨입니다. MD 앤더슨 암센터에 이 교수님이 이제 저희 이제 작년에 AACR 학회를 갔을 때 이제 그때 보시고 이제 유료 구독을 해주셨고, 올해 다시 이제 1년 더 연기를 하면서 써주셨는데 고맙게도 이제 인터뷰를 해주셨거든요. 인터뷰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 was very useful, that is how easy it was to use. We were able to drive that to low nanomolar. We're stuck at 1 micromolar for almost 4 years. We completely abandoned all our traditional docking things. So it's credit to you guys. If you're in the drug discovery, you have to try it. I'm convinced you're going to like it. 네, 인터뷰는 훨씬 더 길긴 한데 제가 이제 필요한 것만 잘 이제 발췌를 한 거고요.
근데 여기 이제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기존의 트레디셔널한 방법들을 완전히 버렸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게 그 AI 네이티브로 변해가는 하나의 신호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난 한 7년, 8년 사이는 그 AI의 가능성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하거나 아마 직접 이제 테스트를 하거나 이런 시대였고, 또 여전히 이제 그 경쟁 속에 있었으면 조금씩 이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완전 이제 AI 네이티브로 넘어가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가 그 이번 정부에서 하는 이제 인공지능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그 과제를 이제 수주하게 됐습니다. 저희라고 하는 건 이제 카이스트 팀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 국내에서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넘버원 AI 모델을 개발해 보자 하는 거고, 소위 이제 저희 가칭 4세대 바이오 파운데이션 모델 K-폴드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11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과제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이 빅테크 회사들만 향유하고 있던 초고성능 GPU를 저희가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됐고요. 이제 GPU B200, 256장. 아마 B200 이러면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H100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최신 GPU 이러면 다 H100으로 생각하실 텐데, H100은 이제 이미 이제 시대가 갔고요. 그거 대비 요 GPU B200 한 장이 한 3배 정도 성능이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256장 쓴다는 건 이제 굉장한 GPU 컴퓨팅 파워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이걸 하려고 하는 거는 기존의 그 알파폴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들이 이제 근본적인 한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요 다중 상태를 묘사하지 못한다.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구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펑션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예측을 못한다. 그리고 하나 예측할 때마다 그 MSA라고 하는 기능을 쓰기 때문에 하나 예측할 때마다 한 30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런 게 이제 근본적으로 실용적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K-폴드 과제를 통해서 달성을 하려고 하는 것들은 저 분자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모달리티와 다중 상태, 그리고 이제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서 이 시스템 하나당 한 1분 안에 예측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 보자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카이스트에서 이제 팀을 만들었고, 저희 연구실을 주관으로 해서 AI 대학원, 그리고 이제 생명과학과에 계시는 구조생물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참여를 하게 됐고, 저희가 이제 사전 연구로 이 과제를 하기 전에 했던 게 스몰 몰리큘에 저희가 이제 해봤습니다. 근데 MSA 없이 테스트를 했을 때 블라인드로 이제 도킹을 하는 거죠. 했을 때 저희 이제 선행 연구가 성공률이 한 73%. 이제 이 분야의 최고가 알파폴드 3인데 한 89% 성능이 모자라죠. 대신 이제 얘는 시간이 30분 걸리고 사용한 학습 데이터도 저희는 4만 개 쓴 반면에 알파폴드는 이제 20만 개 쓴 거죠. 그리고 이제 알파폴드가 MS를 쓰지 않으면 한 5분 정도 걸려요. 그랬을 때 이제 성능이 70%. 그러니까 MS를 쓰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는 아마 전 세계 가장 높은 성능을 이미 가지고 있고, 시간은 15초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걸 이제 시스템을 키우는 거죠. 그런 연구고, 여기 선행 연구 보시면은 저희가 하는 거는 알파폴드랑은 약간 다른 전략입니다. 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네, 잠깐만요. 네. 영상이 나올 겁니다. 제가 너무 카이스트를 강조하다 보니까,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 컴파운드가 자기 자리를 붙으면서 단백질 구조가 그 미세하게 지금 바뀌는 거고, 이거는 이제 구조가 많이 바뀌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 인듀스드 돼서 단백질 구조가 바뀌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거는 몰레큘러 다이내믹스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AI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측하는데 15초가 걸려요. 지금 이제 이런 변화들을 이제 15초 만에 예측할 수 있는 툴들을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10개월 뒤에 이제 이 기술이 나올 거고, 그러면 여기 계시는 어떤 분들이든 이제 무료로 다 쓸 수 있는 형태로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AI가 바뀔 거냐 하는 건데,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먼 미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당장 다가오는, 예를 들면 내년만 가더라도 아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테인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프로테인을 넘어서서 이제 셀 레벨에서 어떻게 이제 AI가 바이오를 기술할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 화두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이제 두 번째는 예측 툴에서, 알파폴드 같은 이런 예측 툴에서 점점 이제 대화할 수 있는 에이전트 형태로 이런 방법들이 개발될 거다 하는 게 이제 그 다음 변화고, 이제 디지털에서 리얼 월드로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저희가 보여드렸던 하나의 사례도 스크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플랫폼 상에서 내가 버튼을 클릭하면은 뭐 한 달 후에
이제 그 진짜 컴파운더가 나한테 오는 거죠. 결과가 주고 뭐 심지어 더 나아가서 이 스톡에 있는 것들은 24시간 만에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현실화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런 장비를 작동할 수 있는 AI OS 그리고 이제 이런 세포 레벨에서 예측할 수 있는 툴들 이런 식으로 발전을 시키고 이것들을 이 단순한 이제 마우스 조작의 툴이 아니라 이제 에이전트 형태로 발전시키는 이런 식의 인터페이스로 저희가 이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의 사례로 이제 개념적인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피지컬 AI랑 맞닿아 있는 거죠. 그 자율 실험실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장비에서 만들어지는 이 데이터들이 한 곳에 모이고 이걸 이제 AI가 분석할 수 있는 툴들을 제공하게 되고 사용자가 원하는 거를 이 어시스턴트가 분석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작하고 분석하는 이런 시대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 중에 이제 하나의 사례로 저희가 이제 에이전트 모델 개발한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이런 진 익스프레션 데이터들을 논문에 있는 것들을 얼마나 잘 재현하냐 하는 겁니다. 저희가 구현한 건 어떤 거냐 하면은 사용자가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고 이렇게 분석했으면 좋겠어 하는 논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논문을 PDF를 에이전트한테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내 데이터를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나 이 논문에 나와 있는 거랑 유사하게 분석하고 싶고 네가 알아서 분석을 해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10분 만에 이 분석이 가능한데 이때 사용한 데이터는 이제 이런 데이터를 사용한 거고요. 실제 이제 보면은 논문에 있는 피겨를 이건 AI가 그린 겁니다. 자기가 알아서 코딩을 해서 여기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이게 논문에 있는 피겨들을 완전히 그대로 다 재현을 해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조금 더 이제 최신식 형태로 이제 스타일을 바꿔서 피겨를 그려주는 거죠. 여기다가 피겨 캡션과 보고서까지 지금은 이제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한 가지 예지만 점점점 이런 것들이 이제 확대된다면은 뭐 다양한 장비에서 나오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런 그 AI 네이티브 플랫폼상에서 유저가 원하는 어떤 언어로 내가 원하는 형식대로 분석하고 보고서를 써주는 이런 시대가 멀지 않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내일 마침 저희 카이스트에서 이제 이런 Autonomous Lab for Scientific Discovery라고 하는 심포지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프라인으로만 하는 행사인데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국내 연사뿐만 아니라 글로벌 연사들도 모셨거든요. 그래서 좀 글로벌하게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사실 이제 이게 AI가 이제 하나의 키워드고 바이오가 키워드인데 사실 이런 큰 변화에서는 이게 파도 타는 거랑 비슷해서 뒤에 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파도 뒤에 타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파도가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준비를 해야지 이 큰 파도의 힘에 의해서 이제 밀려가게 되는 건데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요점은 파도가 오기 전에 빨리 타야 된다. 그래서 많은 기술을 도입하고 또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 주제 발표 첫 스타트를 잘 끊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정밀의학 분야인데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황대희 교수님께서 리얼월드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정밀의학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굉장히 포멀한 자리네요. 저는 그냥 가볍게 발표하려고 왔는데 자 도망가네요. 김우현 박사님이 그 오믹스 뭐였었죠? 하여튼 뭐 그런 걸 했었는데 저는 데이터 기반의 정밀 의료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환 관련된 뮤테이션 또 질환에서 양이 증가하는 mRNA 뭐 단백질 또 대사물질 그다음에 인산화된 단백질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여러 종류의 오믹스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벌크 레벨의 오믹스 말고 벌크라 하면 이 조직을 분석하는 건데요. 그 조직 안에는 암세포도 있고 면역세포도 있고 면역세포도 종류가 여러 가지죠. 뭐 매크로페이지도 있고 T셀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종류의
세포들이 짬뽕이 된 건데요.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을 싱글셀 레벨에서 이렇게 분석하는 싱글셀 데이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믹스는 아까 뒤로도 가나요? 예, 오믹스는 아까 김우현 박사님이 얘기했다시피 뭔가 메커니즘을 찾거나 또 질병이 왜 일어나는지, 왜 전이가 일어나는지 이런 메커니즘을 찾거나 또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건드려야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오믹스 분석이 2000년도부터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 왔고 벌크가 2015년도까지 막 피크를 쳤다면 이제는 싱글셀이랑 그 하나의 싱글셀 레벨이 어떤 세포가 어디에 분포하는지 조직 내에서 이런 스페셜 분석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자 데이터가 질환에 대한 이해를 분자적인 레벨에서 높이고 있다면 다른 데이터들도 많이 이제 컬렉션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뭐지? 이런 EMR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병원 가면 뭐 키도 재고 몸무게도 재고 혈압도 재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뭐 피를 뽑아서 피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오줌을 받아서 오줌 검사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MRI도 찍고 CT도 찍고 이런 게 EMR이라고 하면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만큼 건강검진을 자주 하는 나라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왜 이렇게 에코가 나오지? 이 헬스 레코드라고 하는 것은 저희 건강검진 데이터 때처럼 술은 일주일에 몇 번 먹는지 먹으면 맥주를 먹는지 막걸리를 먹는지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운동은 얼마나 하는지 조깅을 하는지 아니면 워킹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라이프 로그 데이터라고 하죠. 그런 라이프 로그뿐만 아니라 그 뭐 가족 내에 어떤 질환력이 있는지 그런 패밀리 히스토리까지 포함된 것이 이제 헬스 레코드라고 하는데요. 이건 검진센터에 있고 이건 병원에 있지만 어쨌든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애큐뮬레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EMR 데이터를 보고 의사들은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그 처방을 하게 되는데요. 20년, 30년, 뭐 40년 해서 은퇴하시는 의사분들도 심플한 변수들의 조합은 금방 아는데 여러 변수들이 막 이렇게 코릴레이션이 되면서 그 복잡하게 얽혀진 비선형 날리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AI들이 이제 뽑아낼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모이는데 기존에는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뭐 그 환자를 이 정밀 의료라고 하면 결국은 어떤 환자는 어떤 치료법을 써야 되는지가 정밀 의료인데요. 그게 인디비주얼 페이션트 레벨, 즉 퍼스널라이즈드 레벨로 가는 정밀 의료가 있고 이 오믹스 데이터는 아무래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뭐 밀리언 스케일의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거는 거의 뭐 돈 많은 데는 하고 있죠. 구글이나 이런 데는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정부 연구비를 받아서 하는 이런 컨소시엄은 굉장히 이렇게 작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셀 네이처 사이언스에 실리는 것도 결국은 어떤 특정 질환에서 멀티 오믹스를 한다 그러면 여러 종류의 이제 오믹스를 한다 그러면 한 200명 많으면 3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숫자가 작기 때문에 페이션트 레벨의 퍼스널라이즈드 이 테라피틱 스트래티피케이션 즉 정밀의료는 못하고 그룹 레벨의 정밀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작으니까 페이션트 레벨의 퍼스널라이즈드 헤테로지네이티는 우리가 포기하고 그룹으로 엮어서 비슷한 그룹의 환자들의 특성을 파악해서 그 특성에 기반해 갖고 이제 테라피틱 스트래티피케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김우현 박사가 뭐 논문을 막 이렇게 리프로듀스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우리도 저런 게 있으면 학생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AI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트러블 슈팅을 못해요. 비슷하게 해내는 건 해내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제 통계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재래적으로는 환자의 그룹을 나눠가지고 그룹을 이해해서 그룹별로 이런 치료를 해라 이런 게 정밀의료니까 그룹핑을 먼저 하는 게 이제 기본인데요. 통계적인 기법을 써서 했습니다. mRNA를 하면 환자가 2개로 나눠지고 단백질의 양으로 하면 환자가 4개로
그다음에 단백질이 이제 인산화되면 이제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건데 이런 단백질 인산화 데이터를 사용하면 환자는 3개로. 그다음에 이거는 앵글라이코실레이션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 시크리션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시크리션 정보를 위한 거는 혈액에서 마커를 찾고자 하는 건데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통계적으로 인티그레이션하는 이런 통계 어프로치를 사용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멀티 모델리티라고 합니다. 데이터 이게 환자가 다 같은 환자가 아니라 이런 크게는 4개의 그룹의 환자가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건데 각 환자마다 특성이 틀립니다. 즉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분자들이 틀리거든요. 단백질이나 인산화된 단백질이나 시크리션된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이 틀리다는 얘기는 이 그룹에 속해 있는 환자들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멀티 모델리티인데요. 이런 멀티모달한 피노타입을 갖고 있는 것들은 통계랑 약간 상반된 성격을 갖습니다. 통계는 항상 유니모달한 이게 테크니컬한 이게 나와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널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한 어떤 이렇게 마더 파퓰레이션 그 분포에 대비해서 얘는 뭐 양이 변한 것 같다 이런 식의 통계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걸 통계 검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델리티가 여러 개 있으면 통계가 잘 안 먹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AI로 해결을 해보겠다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별로 나눈 다음에 분자가 인디케이션하는 어떤 특성을 파악하고 그래서 첫 번째 튜머는 이런 프롤리퍼레이션이 강한 분열을 많이 하는 겁니다. 빨리 자라는 튜머고 두 번째는 이 엔티튜머 이뮤니티가 살아있는 튜머인데요. 즉 튜머를 죽이는 면역세포가 많기 때문에 예후가 좋은 튜머라고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메타볼리즘, 즉 암이 자라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런 에너지 생산이 활발한 튜머니까 이게 빨리 자라는 튜머가 되겠고요. 네 번째는 이제 전이가 되는 튜머가 되겠습니다. 막 움직이는 포텐셜이 크기 때문에 전이를 일으키는 그래서 이게 예후가 제일 안 좋은 암이 되겠죠. 이런 특성을 맞춰서 이제 치료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의사들이 제일 관심 있는 건 이 서브타입 4인데요. 즉 면역이 없습니다. 튜머를 죽일 수 있는 면역이 굉장히 적고 암세포는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니까 전이가 잘 일어나는 건데 이런 애들을 살리고 이렇게 움직이려는 캐릭터릭스를 막고 이런 약제들을 생각해 갖고 테라피를 제시하는 거, 테라피틱 스트래티피케이션을 제시하는 건데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런 신호 전달 메커니즘이 올라가 있으면 막 움직이려고 하니까 얘를 타겟티드 테라피로 이니비션하고 또 이런 애들이 T셀, 이게 튜머를 죽이는 게 이제 T셀인데요. 이런 사이토탁식 T셀을 서프레션하고 있는 원인을 찾아서 이게 면역 치료라고도 합니다. 이런 애들을 이니비션 하는 거를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엔 병용 치료가 이제 인기인데 병용 치료를 할 때 키모탁식 그 DNA 데미징 에이전트를 주는 키모탁식 에이전트도 치면서 이 인베이전도 막고 그다음에 T셀이 꺼져 있는 것도 살려가면서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그룹의 특성을 찾아서 하는 이 정밀 의료가 되겠습니다. 오믹스는 대부분 다 이런 식의 퍼스널라이즈 레벨보다는 그룹 레벨의 세라피틱 스트래티피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델리티가 여러 개예요. 이런 것들을 통계를 하게 되면 계속 통계를 이제 변형시켜 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앞에 거는 위암 데이터인데요. 항상 질문이 그럼 당신이 찾은 그 인베이전 관련된 전이 관련된 그런 신호 전달 체계가 유방암에도 있냐, 뭐 췌장암에도 있냐 이런 식의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려면 모든 암을 가지고 다 이렇게 보는 게 필요한데 통계가 그런 것의 쥐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암별로 모델리티가 있고 그 암 내에서도 서브 모델리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AI로 이제 배우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거는 유전체 데이터들을 뮤테이션이 있다 없다 이런 거를 이제 뮤테이션 사이트 레벨에서 진 레벨에서 패스웨이 레벨에서 이런 식으로 레프레젠테이션 해서 이거를 GPT 모델처럼
이런 뮤테이션 랜드스케이프를 이 AI 스페이스에 이렇게 인베딩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암종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뮤테이션들을 이렇게 묶어 놓는 겁니다. 일종의 환자들로. 이런 모델리티를 학습을 해놓고 내가 원하는 식으로 이 뮤테이션이 있을 때 예후가 어땠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제 챗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파운데이션 모델로 부르든 뭐 아니면 GPT 모델로 부르든, 그래서 유전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변이 데이터들을 AI 스페이스에 인베딩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전사체 데이터도 주로 암 데이터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암종별로 이렇게 서머라이즈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mRNA 데이터들을 AI 스페이스로 학습을 해서 자기 자신을 학습을 하는 겁니다. 내가 데이터를 넣었을 때 여기 몇 개를 매스킹 없애버리고 걔네를 얼마나 잘 프리딕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AI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2만 개의 유전자의 발현량에 있는 2만 디멘셔널 데이터를 이렇게 로우 디멘셔널 스페이스로 요약을 할 수 있게 되고, 요게 이제 GPT 모델이죠. 그래서 암종별로 이렇게 나눠지는 걸 볼 수 있고, 한 암을 주민해 보면 이렇게 아까 제가 위암이 4개로 나눠지는 걸 보였다시피 이렇게 유방암도 4개의 서브 타입으로 나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전사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전자가 올라갔을 때 다른 유전자는 떨어지는지 올라가는지 이런 변수들 간의 이 상관관계를 요약하면서 이렇게 지식을 인베딩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환자가 예후가 좋을지 안 좋을지 이런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단백체와 대사체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요. 영상 데이터들도 이제 콜래보레이션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이베릭 레티노퍼시, 즉 그 당뇨에서 실명하는 질환인데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이미지를 배워서 이 이미지 형태를 GPT 파운데이션 모델로 이 지식을 인베딩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인베딩이 되면요, 이 인베딩을 저희가 원하는 거를 프리딕션 하려고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전체 뮤테이션 정보하고 임상 데이터 좀 이따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임상 데이터가 들어오면 즉 피검사하고 오줌 검사 그리고 이 환자가 가지는 여러 가지 기저 뮤테이션들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환자는 당뇨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질환에 대한 모든 유전자들 간의 상관관계나 뮤테이션 간의 상관관계가 인베딩이 이제 GPT로 학습이 돼 있으니까 그걸로 진단을 할 수도 있고요. 중증도나 예후 예측을 할 수도 있고, 요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치료 타겟도 발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치료 타겟 같은 경우에는 중증도 예측을 하는데 어떤 유전자를 제가 그냥 인위적으로 딜리션 해버립니다. 그냥 없애버리는 건데요. 그랬을 때 중증도가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면 중증도에 가장 영향을 주는 유전자나 단백질 같은 것들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찾아지면 걔네들을 이제 네트워크 모델링해서 메커니즘을 예측하고 약물 타겟을 프로포즈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한 5분 남았는데요. 그 나머지는 제가 임상 정보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당뇨 케이스인데요.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약 18만 명 데이터를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이게 혈액 검사, 오줌 검사 뭐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얻었습니다. 분당병원에서 15만 명, 그래서 총 33만 명의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약을 처방을 했고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얻어서 모델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 이걸로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게 임상 변수들, 즉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그다음에 그 포타슘 수치라든지 크레아틴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33만 명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각 환자는 3개월에 한 번씩 내원해 갖고 피 검사, 오줌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타임 코스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33만 명의 타임 코스 데이터가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쫙 있는 건데요. 물론 환자마다 언제부터 내원하기 시작했는지 이거에 따라 데이터 포인트는 틀려지지만 타임 코스 데이터가 33만 명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처음에 이제 인베딩을 하는 것이 어떤 변수,
크레아틴 수치가 올라가면 유린 나이트릭 애시드 레벨은 어떻게 되는지, AST 레벨이 올라가면 뭐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변수를 배우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즘에 인기가 있는 트랜스포머 모델인데 이게 이제 사전 학습입니다. 인베딩하는 건데 요거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인베딩하게 되고 학습을 하게 되고 요거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이렇게 변수들 간의 코릴레이션이 캡처가 되면 그 변수들 간의 캡처된 코릴레이션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학습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자기 자신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파운데이션 모델이든 GPT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인 튜닝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환자는 앞으로 당화혈색소 수치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 거야? 요 약을 쓰면 이 당화혈색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챗을 던지는 겁니다. 요 GPT 모델에 제가 챗을 던지면 그거에 대한 답을 주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GPT를 하게 되면 이렇게 비슷한 시간의 패턴을 보이는 환자들이 이렇게 비슷한 위치에 인베딩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이 패턴이 잘 캡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응용학습을 한 건데요. 실제 이 당화혈색소 레벨이랑 AI가 프리딕션 했던 이 당화혈색소 모델입니다. 이건 신투과혈인데요. 글로메룰라 필터레이션 레이트인데 이런 것들도 잘 예측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인베딩 스페이스 가서 보면 이 파인 튜닝, 얘를 예측하는 인베딩 스페이스에 가면 이 당화혈색소의 움직임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 환자들이 이렇게 그룹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각 환자들이 어떤 캐릭터에 있는지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약을, 이게 예를 들면 이 어떤 변수를 제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딜리션 해보면 이 HbA1c의 강화, 얘가 없어졌을 때 HbA1c를 설명하는 정확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가지고 변수들의 이 컨트리뷰션을 중요도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수들이 중요하다는 거고, 여기 보면 에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당뇨는 안 좋아지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약입니다. 어떤 약을 처방을 실제로 했는데 그 약을 없애버리면 그 약물 가지고 예측이 되던 이 당화혈색소의 애큐러시가 얼마나 떨어지는을 가지고 어떤 약물이 제일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데, GLP-1 이니비터가 가장 중요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비만 약들이 거의 다 이거 기반으로 이렇게 디자인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클러스터링이 됐을 때 어떤 환자들은 처음에 약을 먹으면 막 이렇게 떨어지다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환자들의 이 AI 모델이 캡처한 거를 가서 어떤 변수들이 높았나 이렇게 보면 크레아틴이랑 유리아 나이트로젠 레벨이 높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신장이 페일러가 있을 때는 이 약이 잘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신장을 먼저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메포민을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언더스탠딩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 데이터인데 38초밖에 안 남았네요. 이게 이제 33만 명의 18년 동안 한 번이라도 프리스크라이브된 약들이 다 있으니까요. 이 환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면 이 환자가 병원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 요즘은 전날 와서 피 검사하고 오줌 검사를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의사를 보면 의사가 그 메저먼트를 보고 약을 계속 그대로 가져갈지 약을 바꿀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피 검사 데이터를 딱 집어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실제로 이제 의사가 처방한 거고요. 요 파란색이 실제로 움직인 당화혈색소 레벨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갑자기 약을 쓰는데도 증가하는 거, 메포민을 먹는데도 이렇게 약이 증가하니까 그 다음엔 DPP-4 이니비터를 좀 더 강한 약을 쓰게 됩니다. 의사는 항상 이런 식으로 사후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모델은 얘가 이렇게 올라갈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당화혈색소를 잘 이렇게 떨어뜨리는 약을 처음부터 강한 약을 쓰게 됩니다. DPP-4 이니비터. 이건 마일드한 케이스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강한 케이스입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당화혈색소 레벨이 7.7 정도로 이렇게 내원한 환자인데, 이게 이렇게 모델은 올라갈 걸 알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강한 인젝션을 쓰는데 의사들은 이제 프로토콜에 따라 가장 약한 인젝션을 썼다가 이렇게 증가하면 여기서도 별로 안 바꾸다가 여기서 바꾸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들의 컨저버티브한 거를 이렇게 AI 모델로 조금 더 제대로 된 걸 할 수 있고요. 이거는 거의 죽기 전에 있는 환자가 온 건데요. 이거는 뭐 의사도 의학적 지식이 없고요. 이 AI도 이런 모델, 즉 이런 환자한테 어떤 약을 썼을 때 효과가 좋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AI도 헤매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렇게 퍼스널 데이터가 크게 되면 퍼스널라이즈된 테라피틱 스트래티피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약물 최적화가 이겁니다. 그래서 약물들을 내가 인실리코로 AI에게 프리스크립션하고 실제로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측해서 그거로 약을 처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예측을 받았는데요. 이건 뭐 AI 베이스되게 실제로 테라피틱 스트래티피케이션을 하고 있는 병원에서 어떻게 의사들을 서포팅하는 시스템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개발하는 회사라든지 또는 새로운 타겟을 아까 김우현 박사님은 타겟이 있는 선상에서 뭔가를 이니비터를 찾아내는 그런 디자인을 했었는데 뭘 이니비션 해야 되는지 모를 때 이럴 때는 약물 타겟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부에 마지막에 짧게 말씀드렸던 타겟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에피커시가 좋을지 안 좋을지 아까 그 서브 타입 제가 보여드렸는데 유방암도 4개, 위암도 4개 어떤 타겟의 유전자가 발현이 높아야 그거를 억제하는 약이 에피커시가 좋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환자들 그룹에서는 약이 잘 먹힐 건데 이 환자들은 안 먹힐 거다 이런 거를 하는 회사들 그다음에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디자인하는 환자들 내가 타겟의 발현량이 높은 환자들에 대해서 약을 에피커시를 테스트해야지 타겟이 발현량도 안 좋은데 즉 서브타입 3번이 제일 렐러번트한 환자인데 서브타입 1번에 대해서만 계속 임상을 하게 되면 페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임상 디자인하는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또 실질적인 사례들까지 같이 겸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발표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희 혹시라도 첫 번째, 두 번째 연사분께 질문이 있으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질문하기 QR코드를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은 아마 슬라이도.com 이렇게 들어가실 수도 있을 텐데 혹시라도 노트북을 사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휴대전화 말고 저 아래쪽에 있는 slido.com 들어가셔서 해시태그로 되어 있는 이 코드를 입력하시면 바로 노트북으로도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발표 관련해서도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좌장님께 또 전달하고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네 번째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규제 제도 분야인데요.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이재훈 교수님께서 AI 시대의 바이오 활용을 위한 제도 혁신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거 들었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의 이재훈입니다. 앞서서 정준영 상무님께서 CJ 햇반하고 비비고 말씀하셨는데 법학부 교수는 뭐 하지도 않으면서 여기 왜 와 있나는 더 생각을 또 하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바이오와 AI, 특히 뭐 바이오는 원래 전통적으로 규제 관련된 특히 규정들이 많고 또 제도에 상당한 이슈들이 있는 분야입니다. AI와 이제 접목하면서 이 바이오 활용에 관한 제도 혁신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이제 더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또 많은 논의들을 또 할 수 있도록 또 논의점들을 한번 제공하는 시간이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군호 소장님께서 기조 강연으로 하셨던 내용 이후에 지금 신약 개발, 정밀의학, 그다음에 제조 파운드리 사실은 아까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레드, 화이트, 그린 등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이걸 AI라는 또 관점에서 분석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기존에 있었던 바이오 여러 가지 신약 개발, 정밀의학 등에서 어시스턴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일부 지원을 하는 걸 AI가 하는 역할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문제 해결,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문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답변을 요구해서 그 부분들을 해결하는 형태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파운드리, 그 제조과 관련해서 그 자동화하는 오토메이션, 마지막으로는 어떤 특정한 그 정책적인 바이오 관련된 정책 결정까지도 AI가 수행하는 이런 가지 4가지 분야로 사실은 또 달리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이오를 4가지로 구분하는 거와 연결시켜서 AI와 연결해서는 또 새로운 형태의 카테고리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카테고리 설명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제도나 규제를 만들 때는 그냥 무턱대고 바이오 관련된 규제를 해소해 달라, 아니면 제도가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 어떤 것들을 저희가 개선하고 해소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는 사실은 카테고리화하고 규정화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공백이 생기고 또 어떤 부분들은 좀 노후화되고 낡은 규제들이 생길 때는 또 제도를 개선하는 것들이 법 체계의 사실은 기본적인 또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저희가 AI와 바이오, 특히 미래에 관련된 사항들을 좀 논의해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알파폴드, 그다음에 뭐 AI 사이언티스트처럼 뭐 바이오를 위한 AI, 어떻게 보면 또 AI를 위한 바이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AI와 바이오는 사실은 거의 다른 분야와는 좀 더 달리 아주 밀접하고 아주 접목이 사실 상당히 잘 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특히 혁신과 관련돼서는 항상 뒤따라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규제입니다. 사전 규제를 할 것이냐, 뭐 사후 규제를 할 것이냐, 또 어떨 때는 타율 규제 내지는 자율적인 규제를 할 것이냐 등의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도 이러한 규제 시스템과 제도 관점에서 상당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하는 상당히 난해한 법률명이죠. 제가 이번 학교 저희 과목에서 중간고사로 풀 네임을 쓰라고 했더니 저희 수강생 60명 중에 단 한 명도 이 풀 네임을 쓰지 못했다는 아주 슬픈 일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그냥 인공지능 기본법이라고 줄여 부르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줄여 부르는 걸 사실 그리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줄여 부르면 실제로 법이 생각하고 있는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발전, 그러니까 지능과 어떻게 보면은 육성에 대한 내용과 함께 그 신뢰 기반 조성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고영향, 특히 이제 바이오 분야 등의 어떤 영향들을 미쳤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안전, 위험도 평가 등에 대한 사항도 현재 인공지능 기본법에 다 입법이 되어 있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 기본법을 2번째로 먼저 제정했습니다. 우리나라 원래 1등을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제 제정을 2번째로 했는데, 재밌게도 시행은 유럽보다 더 빨리 저희가 최초로 시행을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최근 인공지능 성능이 상당히 비약적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 제정된 법이 내년에 시행되는데 벌써 조금은 노후화되고 낡고 우리 바이오와 AI의 접목에 있어서는 조금은 맞지 않는 규정들이 벌써 눈에 띌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AI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실은 국가 경쟁력이나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지원과 함께 그다음에 인공지능 신뢰 기반, 그러니까 안전 관련된 사항들을 2개를 모두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AI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지능에 대한 사항들이 있지만 바이오는 워낙에 규제제도 관련된 사항들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AI에 관련된 또 새로운 접목 사항에서 제도 규제가 발생할 여지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혁신과 규제라는 그 2가지가 상당히 이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재밌는 건 그 인공지능 기본법 우리나라에 그 제정되고 이제 내년부터 시행될 사항들을 간략하게 다른 우리 국가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유럽 같은 경우는 AI를 약간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기술로 정의하고 인간의 인권, 그다음에 시민 기본권 보호 등에 상당히 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시민 기본권 보호, 그다음에 사전 규제 중심의 접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AI가 이제 국가 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이제 간주를 하고 속도와 혁신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좀 지향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규제와 바이오를 이끌어가는 이제 AI와의 접목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나중에 자료는 공유가 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리하면 우리나라의 규제 접근 방식은 둘 다입니다. 둘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같은 오픈 AI 등 네이버가 우리 소버린 AI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는 AI를 만들고 우리나라만의 인공지능을 키워서 바이오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분야를 좀 개척하겠다라고 하는 한국의 AI 기본법에 그런 사항이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과 위험도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EU AI 액트에 대한 일부 위험 기반 사전 규제 등 사항들을 사실 접목해서 정확하게 하면은 두 가지를 모두 동시에 법안에 담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조항과 제재 수단 같은 경우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제 시행령과 하위 가이드라인 등으로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이오 분야에서는 특히 AI 관련된 사항들의 이 법 하위 규정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간 먼저 한번 정리를 하면 AI 기본법과 바이오라고 한다면 그 세부 하위 규정에서 사실은 제도 규정 방식들을 상당히 지금 나열하고 있는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포지티브 리스트 레귤레이션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와 네거티브 리스트 레귤레이션 포지션 그러니까 나열식 내지는 그 나열하지 않고 모두 할 수 있는 형태의 뭐 여러 가지 규제 방식들의 형태를 있을 수 있을 텐데 특히 바이오 관련된 사항들은 항상 그 하지 못하게 하는 형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거나 완화하는 형태의 조항들 축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AI와 사실 접목된다면 상당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져서 AI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그 위험 관리, 특히 바이오 관련된 사항들은 이용자 보호 방안에 대한 수립 운영, AI를 사용했을 때 사람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조치 문서 작성이라고 하는 향후 발표되는 상당히 다양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있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에서 항상 발생하는 문제가 그 이중 규제죠. 특히 AI 기본법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은 AI를 지금까지 여러 포지션에서 사용하고 계셨다면 이게 기존 법률과 이제 이중 규제로서 AI를 사용하는 것, 특히 하나의 예시인데요. 인공지능이 탑재된 디지털 의료기기라고 하는 경우엔 우리나라의 디지털 의료 제품법이라는 것도 있어서 디지털 의료 제품법에 따라서 디지털 의료기기는 인허가를 받고요. 근데 그건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의료기기법에 따른 규제도 받습니다. 근데 AI를 썼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른 규제도 이제는 추가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다는 뭐 이런 사항들이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와 AI라는 그 오늘 말씀 주셨던 여러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잘 작동하기 위해선 단순히 그냥 AI를 접목해서 사용해야겠지란다기보다는 어쨌든 법은 시행될 사항이고 세부적인 사항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잘 적용할 수 있을지를 지금부터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내용들을 확인해 볼 필요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어쨌든 저희가 바이오 관련된 사항들, 특히 이제 데이터에 대한 사항들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두 번째로는 그 AI를 활용해서 바이오 데이터를 여러 가지 사용했을 때 우리가 추후에 문제될 수 있는 규제나 그 제도 개선해야 되는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뭐 데이터에 대한 특히 이제 바이오 연구 데이터, 뭐 학습 데이터 관련된 사항들을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20분 내에 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를 학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최근에 이슈가 되고 소송이 이루어졌던 만화인데요. 왼쪽에 있는 것이 그냥 원작자의 최근 만화이고 오른쪽에 이제 생성형 AI가 원작자 입력 시 생성한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스타일인데 사실 법적으로는 동일하지는 않은데요. 원작자의 최근 만화 데이터를 그 사람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한 게 문제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의 수집 이용에서의 비동의입니다.
AI,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학습 시 저작권 침해 여부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원래 저작권법도 있고 데이터에 관련된 사항들은 복제 전송, 특히 활용할 때는 그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대규모 데이터를 기계적으로 분석 학습하는 경우에 사실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동의를 받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죠. 지금도 동의 없이 다 인공지능 AI 프로그램들이 데이터 학습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 특히 이제 빅데이터 분석 도구에 따른 이런 저작물 이용을 우리나라 법책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지를 사실은 설명하는 것들이 상당히 불명확하고요. 특히 이제 바이오 쪽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러한 새로운 신약 개발, 제조 파운드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가 사실은 명확하진 않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이제 주요국은 TDM이라고 해서 그 데이터를 마이닝하는 거에 대해서는 면책,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라는 규정 등을 도입하거나 해석을 해서 어느 정도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도록 룸을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런 그 정보 분석을 위한 복제 전송에 대한 전면 개정안이 실제로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네, 발의된 적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발의된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뭐가 안 됐다는 거겠죠. 네, 실제로 개정이 이루어지진 않았고 지금도 이런 부분에 있어 상당히 논의가 많습니다. 전체적인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그 비동의 형태로 데이터를 학습하는 거를 풀어줄 것인지 아니면 특정 분야,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이 바이오에서 AI 관련된 사항들이 워낙에 접목이 제일 지금 중요하게 이루어지는 분야에서 예외적으로 특례 형태로 뭔가를 운영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판단들이 있어야 될 텐데 현재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있고요. 특히 추가 쟁점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AI 학습 결과물 결국은 이런 부분들로 논의가 확장될 수 있겠죠. 그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한지 내지는 보상을 할 것인지 결국은 현재 내년부터 또 시행되는 합성생물학 육성법에 따른 그 합성생물학 바이오 파운드리 등은 데이터에 대한 여러 보상에 대한 사항들을 일부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첫 번째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아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두 번째는 학습할 때의 동의가 아니라 학습된 데이터로 인공지능 AI가 그 바이오 관련된 어떤 사항들이 나왔을 때 결과물이 기존에 썼던 거를 표절한 거가 아닌가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조금은 다릅니다. 첫 번째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했는지는 이제 차치하고 결과물이 나왔을 때 똑같아 보이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이것도 현재 이제 미국에 소송 중인 상황이고요. 아마 게티이미지라고 아마 구글에서 검색할 때 사진들 많이 보실 텐데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실제 사진이고 오른쪽이 AI가 이제 만들어낸 인공적 상당히 비슷하죠. 사실은 저게 이게 표절이냐 여부를 지금 다투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AI의 생성 이미지,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이미지라고 하는 좀 더 쉬운 예시로 말씀을 드렸지만 바이오에서 AI를 사용해서 나온 그 결과물이 사실상 복제인 경우, 그러니까 기존에 썼던 것과 동일한 결과물, 뭐 논문일 수도 있고 어떤 보고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실험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뭔가 성과가 사실상 복제인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여러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생성형 AI가 훈련 데이터를 이미지로 기억했다가 그대로 복제하는 현상이 일부 발생하더라. 뭐 아주 대량으로 한 건 아니지만 35만 개의 이미지를 추출해서 이제 훈련해 본 결과 복제율이 0.03%가 나온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확률은 낮지만 무시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바이오 어떠한 그 우리 분야에서 활용을 했을 때 그 결과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혹시나 이러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AI 악용 사례라고 해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건데 유튜브에서 그냥 AI가 기존에 썼던 영상을 그대로 다시 업로드하는 구조죠. 제목이랑 이 썸네일만 바꿔서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법책에서는 먼저 업로드했을 때는 그 업로드한 사람이 저작권자가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저작권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문제는 항상 이제 사법적인 분쟁 처리 과정으로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이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네.
네, 세 번째입니다. 저작권에서 아까 이제 카테고리로 제가 두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데이터를 수집할 때 동의 여부가 하나의 이슈일 수 있고, 그거랑 다 별개로 나온 결과물이 기존에 썼던 어떠한 그 다른 성과와 동의를 해서 표절과 이런 이슈가 생길 수 있다면, 세 번째는 그런 걸 다 넘어섰는데 그러면 새롭게 나온, 아까 앞서서 말씀 주셨던 그 발제자분께서 유사한 얘기, 그 IP에 관련된 말씀을 주셨지만 AI가 만든 결과물이 누구 것이냐라는 가장 이제 세 번째 문제가 해소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미국에서 어떤 그 공모전을 했을 때 이제 AI를 통해서 만들어낸 이미지로 이제 1등 그 최우수상을 받은 거예요. 이게 누구 거냐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는 이거에 대한 저작권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권리가 없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린 사진으로 상당히 유명한 상황인데요. 이걸 하나 예로 들면 결국은 AI 기반을 통한 바이오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분야 내에서 어떠한 것들을 활용하고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성과가 누구 것이냐라고 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만 쉽게 얘기하면 상관없는데, 가끔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뭐 디자이너 분이 저한테 사실상 AI가 다 만들었는데 AI가 만든 다음에 사람이 얼마나 거기에 가미해서 리터칭 했는지가 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건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들이 없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AI가 만든 걸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어느 정도 인간이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더 뭐 패러프라이징 한다고 하죠. 내용들을 좀 하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라는 부분도 현재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사항들은 없이 사실은 공백 상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제도나 규제 등이 상당히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구축해서 필요해 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기본법,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저작권법에 따른 그 세 가지 정도의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AI와 개인정보 부분입니다. 오늘 네이버의 나군호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중간에 그 이루다 얘기를 잠깐 하시긴 했는데, 저도 그 부분이 약간 있는데요. 실제로 요런 식의 판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AI와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 AI 학습 데이터가 공개된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수집했을 때 상당수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데,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유사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존에 있는 판례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판사나 검사나 이게 변호사 관련된 어떤 사이트이거든요. 로엔비라고 하는 사건인데요. 제 정보, 특히 뭐 교수나 연구자분들께서는 논문 써가지고 다 내 논문, 나에 대한 그 학력, 양력은 공개가 홈페이지에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수집해서 여러 사람들에 대한 관계,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고등학교가 같았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은 예를 들어 연수원 동기고 로스쿨 동기여서 그 법조계의 약간 그 여러 가지 관계도를 그려내는 식의 사이트였고, 이게 지금 아마 인공지능과 결합한다면 이 기존에 썼던 거와 상당한 영향력을 한번 행사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될 텐데요. 실제 법원은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 비용 제공 등을 처리할 때는 정보 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라는 설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이오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뭔가 데이터, 학습 데이터나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상당히 많고, 병원이나 이런 데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개인정보를 넘어서서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에 관련된 사항들은 기존에 쓰던 판례가 꼭 인공지능 이 시대의 바이오와 연결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기본적인 방향성은 활용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다만 누구나 여기 분들도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확답은 하지 않죠. 뒤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붙이면서 뭐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저건 뭐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에 대한 상당히 그 의문을 남기는 법원 판시인데요. 이런 개인정보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루다 개발사에서 왜냐면 본인 정보들을 막 넣고 AI가 학습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 제3자가 입력했던 개인정보가 입력돼서 현출되는 경우가 이제 발생했고, 지금은 조금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챗GPT 등 현재 쓰고 있는 범용 생성형 AI에서도 이런 일들이 간간히 벌어지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저도 이제 한번 실례로 어떠한 판례를 쓰면서 이제
회사 이름을 A라고 축약해서 썼더니 아마 언젠가 어떤 다른 변호사님께서 그 프로그램 AI를 쓰시면서 A 회사라고 아마 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랑 그 A 회사를 동일하게 맞추고 저한테 갑자기 다른 회사명을 갑자기 줄줄이 쓰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될 수 있는 사항들이어서 현재는 이런 것도 우리 바이오와 AI의 상당히 문제점으로 개선할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AI 모델이 개인정보를 기억했다가 이를 생성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여전히 조금 블랙박스처럼 남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이오와 AI라는 특히 규제와 제도 혁신이라는 상황에서의 크게 두 가지 정도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은 아마 정책 연구 이반자보다는 연구를 실제로 하시는 우리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청중으로 오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 구축에 관련된 큰 틀에서는 의견들이나 목소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특히 AI 산업에 대한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구산업과 신산업의 충돌 등 이게 사회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대립이 첨예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인공지능을 관련한 AI와 바이오에 대한 접목에 상당히 생각들이 깊으시고 이런 적극적인 혁신에 아까 말씀 주셨던 그 파도를 타기 위해서 계신다고 보지만 생각보다 그 반대 측면에서 여러 우려 등을 표명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립의 문제보다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회적 대화, 그다음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필요하고 특히 조정하는 역할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AI 바이오에 관련돼서는 단일화된 정책 결정도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오늘 모든 제가 말씀드린 AI와 바이오에 관련된 접목은 바이오 분야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아니라는 점이 사실 개선에서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몇 가지 이제 구분하면서 본 건데 실제로 우리가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사항들에 대한 부처나 정부 사항들이 너무나 서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로 특히 AI와 바이오를 어떤 형태로 묶어서 저희가 제도와 혁신으로 이끌어 나가려면 뭔가 단일화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성을 하는 게 AI 시대에 바이오를 특히 활용하고 기존에 우리가 규제 때문에 전통적으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AI 때문에 추가로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과는 달리 AI를 활용한 규제 혁신, 그다음에 제도 개선 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분의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4개 다른 분야로 이제 발표를 들어봤는데요. 잠시 휴식 시간 갖고 또 이어서 토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10분 정도 3시 10분까지 휴식 시간 갖고요. 밖에 다과와 또 커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까 안내해 드렸던 슬라이도.com으로 들어가셔서 질문 남겨주시고요. 토론 끝난 이후에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모바일 퀴즈쇼가 있습니다. 커피 맛있게 드시고 3시 1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